71세의 정수는 서울 마포구의 4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때론 외로웠지만 그래도 이곳은 정순에게 있어 평생의 안식처였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구입했고 10년 전에야 겨우 완납한 이 집은 정순 부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외아들 민호는 37세로 IT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키 180cm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민호는 정순의 자랑이자 전부였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하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정순은 그럴 때마다 아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결국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민호는 최근 2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 세연과 결혼을 결심했다며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연은 33세의 중학교 영어교사로 단정한 외모의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정수는 처음 세연을 만났을 때만 해도 며느리감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연의 부모는 서울 강남구에서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세연은 외동딸이었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티가 역력했습니다. 결혼이 확정되자 정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상견례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수는 이틀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세연의 부모도 함께한 그날 저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양가 부모는 자식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민호와 세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느닷없이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소주잔을 들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일단 자기네 이름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정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민호의 말은 너무나 태연했고 오히려 그 태연함이 정순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은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자기네가 살 집이니까 혼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는 투였습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혼수 개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공간을 아들이 결혼하면서 그냥 가져간다는 건가요? 그것도 혼수라는 명목으로요? 정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의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좋다고 맞장구를 쳤고 그 순간 정수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정리한다고요? 정순의 집을요?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들이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닐까.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세연의 태도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정수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혹시나 싶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정확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정순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전화 너머에서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근처로 월세 얻어들이면 되잖냐고. 지금 집은 자기네 신혼집으로 쓰고 나중에 애 생기면 리모델링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이 집을 이미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순을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민호의 계획은 잠깐 같이 쓰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세대 교체 선언이었습니다. 엄마는 나가고 자기네가 이 집의 새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아들을 너무 과보한 건 아닐까? 너무 많은 걸 해준 게 독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수는 남편 재훈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민호에게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민호가 20대 중반에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했을 때 남편은 크게 화를 냈었습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고 쓸데없는 모험을 하느냐고 부모 돈을 뭘로 아느냐고 호통을 쳤었습니다. 당시 정수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들이 도전하는 걸 왜 막느냐고 젊을 때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남편을 설득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우려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사업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프랜차이즈 창업 등 손대는 것마다 실패했고 그때마다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정순과 재우는 노후 자금을 조금씩 깨가며 아들을 도와줬습니다. 총 얼마를 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5천만 원은 넘었을 것입니다. 민호는 그때마다 꼭 갚겠다고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민호가 하는 짓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집을 엄마의 생활 터전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친구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명숙은 70세의 오랜 친구로 비슷한 또래의 자식 걱정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명숙은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명숙은 당장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절대 집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들과 법적으로 다툰다는 게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의 휴대폰에 세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수는 혹시 아들이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세연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연의 메시지는 공손한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침대랑 장롱은 그대로 두시면 자기네가 써도 괜찮을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도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 그대로 쓰면 안 될지, 주방 식기세척기와 에어컨도 최근 모델이니 교체 안 하고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이사갈 전세집의 옵션을 확인하듯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갈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집이 자기네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가구와 가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자신이 아직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마치 유령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연의 메시지 어디에도 정순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써온 침대를 남편과 함께 잤던 그 침대를 며느리가 쓰겠다고 물어보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는 정순이 5년 전에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소파였습니다. 그 소파에 앉아 정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파를 세연이 쓰겠다고요? 정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자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순순히 허락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장식장, 남편이 아끼던 서재 책상 모든 것이 정순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세연의 손에 넘어간다는 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 벽지는 바꿔야겠다고, 주방 타일도 너무 낡았다고,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마치 인테리어 전문가라도 된 듯 이곳저곳을 체크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고 정말로 엄마를 내보낼 생각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다고 보증금 5천에 월세 60 정도면 깔끔한 거 구할 수 있다고 자기가 월세는 보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0평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을 오피스텔로 보내고 그것도 월세 60만 원을 보태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수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우느냐는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민호와 세연은 이미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정순의 의사나 감정 같은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순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세연의 어머니 김미경이었습니다. 김미경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제법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만났을 때도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나 은근히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미경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달콤했습니다. 어머님 댁을 혼수로 돌리기로 하셨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 없다고, 저희 딸이 정말 효부될 거라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김미경은 마치 정순이 이미 승낙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기네는 살림살이 가전제품 풀세트를 혼수로 준비했다고, 그러니 집은 신랑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이게 요즘 결혼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멍해졌습니다. 민호와 세연이 이미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수는 한 번도 집을 넘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심지어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명의 이전하시면 좋을지, 혹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호와 세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연의 가족 전체가 한패가 되어 정순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순의 집을 마치 이미 자기네 것인 양 계산하고 있었고 정순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미경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효부가 될 거라는 말, 모든 게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71세의 주름진 얼굴,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 정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킨 대가가 이런 취급인가요? 다음 날 세연이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연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연은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정말 좋다고,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아이 키우기 딱 좋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세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세연은 심지어 방마다 들어가 보며 이 방은 안방으로, 저 방은 아이 방으로,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면 좋겠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세연은 정순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계획을 소리내어 말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정순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자기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고, 정말로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모시겠다고, 근처에 깔끔한 오피스텔 알아봤다고, 저희가 생활비도 보태드릴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준다고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데 생활비를 보태주는 게 고마워해야 할 일인가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라고, 자기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아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연은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민호 오빠도 같은 생각이라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민호와 세연 그리고 세연의 가족까지 모두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순의 집을 노리고 있었고 결혼을 빌미로 그 집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정순을 압박했습니다. 언제 명의 이전할 거냐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정순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정순이 명확하게 거절하자 민호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평생 엄마 덕에 산 게 없다고,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왔다고 집 하나 물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고 악을 썼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덕에 산 게 없다고요? 그럼 정순이 쏟아부은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은 뭐가 되는 건가요?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분명히 말했다고, 집은 결국 자기 몫이라고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 안 하냐며 정순을 몰아붙였습니다. 정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재훈이 남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훈은 임종 직전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집은 결국 민호에게 갈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정순이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집을 건드리지 말라고, 정순의 안전과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그 말의 뒷부분은 모두 지워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앞부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집을 지키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오히려 화를 더 냈습니다. 엄마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기억을 조작하고 있다고 역으로 몰아갔습니다.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극단적인 말까지 꺼냈습니다. 엄마가 집을 안 비워주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세연이 이 문제 때문에 결혼을 재고하고 있다고, 세연 부모님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마치 결혼이 깨지면 그 책임이 모두 정순에게 있다는 듯이 몰아갔습니다. 정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결혼을 빌미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과 집에 대한 욕심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민호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정순이 어머니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정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공손한 말투는 완전히 버리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자기도 생각이 있다고, 민호 오빠는 자기 말만 듣는다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위협했습니다. 세연은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정순이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정순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악독해질까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정순은 깨달았습니다. 세연은 처음부터 정순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세연에게 정순은 그저 집을 얻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세연과 함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더니 정순을 마주보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법무사까지 알아봐서 서류를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세금 문제도 다 알아봤다고, 빨리 처리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정수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동의 따위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정순이 당연히 도장을 찍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옆에서 시계를 보며 빨리 하라는 듯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마음속이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절망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도장 안 찍는다고. 이 집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민호와 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냐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고. 자기는 엄마 모르고 살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런 자식 없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와 세연은 분노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와 세연이 나간 후 정수는 집 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 옆 구석에 놓여 있던 큼직한 종이박스였습니다. 정수는 이 박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에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박스 안에는 각종 서류와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경악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목록에 정순의 집에 있는 물건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안방 침대, 주방 식탁, 심지어 정순이 아끼는 장식장까지 혼수 목록에 당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순의 집 평면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려진 평면도였습니다. 각 방의 크기, 창문의 위치, 심지어 콘센트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평면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면도에는 빨간 펜으로 각종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방은 신혼부부 방으로 사용, 침대는 기존 것 활용 가능, 벽지는 화이트 톤으로 교체 필요. 작은 방은 드레스룸으로 개조, 붙박이장 추가 설치, 조명 교체 필요. 중간 방은 아이방으로 사용 예정, 일단 서재로 사용 후 아이 생기면 개조. 거실은 소파 위치 변경, TV 벽면 인테리어 공사, 바닥 마루 교체 검토. 주방은 싱크대 교체는 보류, 타일만 일부 수리, 조명을 밝게 교체. 정수는 그 메모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리모델링 업체와 상담까지 한 듯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이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수는 처음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가전제품 배치도였습니다. 어떤 가전을 어디에 배치할지, 새로 구입할 가전은 무엇인지, 기존 가전 중 쓸만한 것은 무엇인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냉장고는 5년 된 것이라 새로 구입 예정, 세탁기는 3년 된 것이라 그대로 사용, 에어컨은 최신형이라 유지, 공기청정기는 오래됐으니 교체,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인테리어 견적서였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까지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안방 벽지 시공 150만원, 거실 바닥 마루 교체 300만원, 화장실 타일 공사 200만원, 주방 부분 리모델링 180만원, 조명 교체 및 전기 공사 120만원, 페인트 작업 80만원. 총 견적이 1천만원이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은 정순을 가장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서 받아온 원룸과 오피스텔 매물 리스트였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원부터 보증금 5천에 월세 70만원까지 다양한 매물이 형광펜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처 후보 역세권 위주로 선정, 병원 접근성 고려, 월세는 우리가 일부 지원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호와 세연은 아마도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정순을 이 집에서 내보내고 자기들이 입주하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저 제거해야 할 변수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박스 바닥에서 마지막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 안내서였습니다. 증여 등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증여세 계산 방법, 절세 팁까지 꼼꼼하게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무사 명함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법무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박스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머니는 이용할 대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정수는 박스를 다시 열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은 정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명숙은 그 서류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정수는 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연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정순이 강하게 요구하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정순과 세연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연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발견한 박스에 대해 물어보자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연은 처음에는 모르는 척 발뺌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혹시 민호 오빠가 혼자 한 일 아니냐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준비해 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평면도, 견적서, 매물 리스트, 혼수 목록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세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세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부모님이 결혼 조건으로 주거 안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세든 자가든 결혼 전에 반드시 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의 부모는 딸이 결혼 후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습니다. 세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민호가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집이 있으니 그 집을 자기네가 쓰면 된다고, 엄마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작은 곳으로 모시면 된다고 민호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은 처음에는 그게 맞는 건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계속 괜찮다고, 한국에서는 원래 그렇게 한다고, 부모 집은 결국 자식 집이라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세연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호가 모든 계획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잘못 생각했다고, 민호 오빠 말만 믿었다고, 하지만 이미 부모님께 약속했고 결혼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어서 물러설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정수는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71세 노인을 월세방으로 내모는 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세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당연히 반대하실 줄 알았다고, 하지만 민호 오빠가 엄마는 자기 말이면 다 들어준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다는 것을. 평생 아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던 정순의 약점을 민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민호 오빠한테 속았다고, 민호 오빠가 어머니께서 이미 동의하셨다고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세연의 부모는 그 말을 믿고 혼수 준비를 진행했고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자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세연 내 집안 체면이 완전히 깎인다는 게 세연의 걱정이었습니다.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순의 처지보다 자기 집안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자기는 절대 집을 넘겨줄 수 없다고,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연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럼 일부만이라도 양보해달라고, 집을 공동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만이라도 민호 오빠 명의로 넘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연은 그래야 자기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그게 안 되면 정말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깨지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어차피 행복할 수 없다고 세연도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연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세연과의 만남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정순이 세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찾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 세연을 따로 만나 괴롭혔냐고 세연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냐고 역으로 정순을 몰아붙였습니다. 정순은 민호의 그런 태도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냐고 자기 집을 빼앗으려는 게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민호는 빼앗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라고 당연한 권리라고 우겼습니다. 정순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월세방으로 내모를 작정이냐고 71세 노인을 거리로 내쫓는 게 자식이 할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거리로 내쫓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라고 오히려 자기가 효도하는 거라고 우겼습니다. 민호의 논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안 비워주면 결혼이 깨질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라고 그 책임을 엄마가 질 수 있냐고 협박했습니다. 민호는 심지어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이번 결혼이 마지막 기회라고 37세에 이 결혼 놓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머니의 안정을 담보로 자기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세연네 집안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이번 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결혼 취소한다고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원망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호소해도 민호는 자기 생각만 할 뿐이라는 것을. 정순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재훈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재훈은 평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특히 중요한 일들은 꼼꼼히 기록해두곤 했습니다. 정수는 재훈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민호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첫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한다며 부모 돈 2천만 원을 가져갔을 때부터 재훈은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고 민호는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호는 주식 투자 실패로 1천만 원, 코인 투자 실패로 800만 원,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때마다 정순을 말렸지만 정순은 아들을 믿어보자며 돈을 내줬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자신이 너무 엄격한 건지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의 우려가 옳았다는 걸 확인할 뿐이었다고 썼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훈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집을 넘기지 말 것. 결혼 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한다면 집은 반드시 정순이 홀로 지키도록. 민호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 집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집은 정순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내가 죽고 나면 민호가 집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순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집을 지켜야 정순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재훈은 심지어 구체적인 상황까지 예측해 놓았습니다. 민호는 결혼을 빌미로 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며느리나 사돈 쪽을 앞세워 압박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자신의 말을 왜곡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집만은 지켜야 한다고, 그게 정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정순은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본성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정순이 겪을 고통까지 모두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정순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다이어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다이어리를 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쳐다봤지만 정순이 펼쳐 보인 페이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손을 떨며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자신의 실패 이력을, 그리고 집을 넘기지 말라는 유언을 읽었습니다. 민호는 다이어리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진심이 아닐 거라고, 아버지가 아프실 때 쓴 거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부정했습니다. 정순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넌 정말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넌 지금까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기억하냐고, 한 번도 갚지 않았다고, 그때마다 성공하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킨 적이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이건 내 아버지의 유언이자 내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내가 정말로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갖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정순은 세연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경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미경은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정순은 더 이상 그 가식에 속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넘겨줄 수 없다고, 민호와 세연이 거짓말을 했다고, 자신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미경은 이미 결혼 준비가 다 진행 중이라고 하객들에게 청첩장도 돌렸다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양가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따졌습니다. 정순은 그건 김미경 네 가족 문제라고, 자신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협박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연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이 결혼이 깨지면 세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그 책임을 정순이 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딸의 명예가 걱정되면 애초에 남의 집을 탐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이건 세연네 가족의 욕심이 부른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분노했습니다. 김미경은 목소리를 높이며 정순을 비난했습니다. 자식 결혼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라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이기적인 노인은 처음 본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순은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건 자기가 아니라 김미경네 가족이라고, 71세 노인을 거리로 내몰려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순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세연이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세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차나 음식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계속 읽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정말로 무책임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부모님께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세연은 자신이 너무 앞서갔다고, 어머니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연은 자기 부모님도 설득했다고, 이제는 집 문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은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집 없이도 결혼할 수 있냐고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세연 부모님이 전세 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순은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민호와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방문해도 되냐고,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너무 상처가 깊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와 세연은 일어나 정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 슬픔, 분노,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세연은 약속대로 작은 전세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러졌고 정순도 참석했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민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민호는 예전처럼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의 건강을 걱정하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세연도 명절 때마다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세연은 예전의 계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 더 진심 어린 태도로 대했습니다. 세연은 정순에게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가끔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순은 세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정순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자주 읽어본다고, 그 내용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정말로 철없었다고, 부모님께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또 말했습니다. 전세집에서 사는 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세연과 함께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고, 5년 안에 작은 아파트라도 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요즘 친구 명숙과 자주 만납니다. 명숙은 정순이 잘 대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넘겨줬다면 지금쯤 정수는 좁은 월세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순도 동의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빼앗으려 했던 모습, 냉정하게 월세방으로 내보내려 했던 계획, 아버지의 유언을 왜곡했던 태도,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락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정수는 자신의 삶과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고, 정순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정순의 마지막 안전지대였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허락되는 건 아니라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야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5년 전에 산 그 소파였습니다. 정수는 소파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소파는 여전히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정수는 남편 재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재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말을 잘 지켰어요. 집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지켰어요. 당신이 남긴 다이어리가 나를 구했어요. 고마워요.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뵐게요. 세연이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 사가고 싶대요. 사랑해요, 엄마. 정수는 문자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정수는 짧게 답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정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냉장고를 열며 생각했습니다. 이 냉장고도 이 주방도 이 집 전체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다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평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넓었지만 정순에게는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정수는 자유로웠고 안전했고 존중받았습니다. 누구도 정순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정수는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아들의 협박에도 며느리의 계략에도 사돈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지켜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썼던 그 침대였습니다. 정수는 베개에 머리를 눕히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정수는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수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71년의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떳떳한 잠이었습니다. 정수는 승리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무시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집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